가상화폐 시장에 대형 악재가 터진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에 파산한 글로벌 코인 거래소 FTX가 가상화폐를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자, FTX가 법원에 보유 중인 자산 매각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13일 날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법인의 승인이 나오면 FTX는 가상화폐를 매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주일마다 2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13일에 이 승인 이후에 매주마다 2,600억 원의 가상화폐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더리움, 그 리플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장기 지지선에 접근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가격 추세는 약세를 보이지만 RSI 상대 강도 지수는 반등 가능성을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157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기 상방향 지지선은 6월 이후 450일간 유지됐다라고 안내하고 있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장기 이 상방 추세선, 상방향 지지선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강세 분위기고 RSI도 강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RSI 이 상대 강도 지수는 50 이상이면 상방향 추세, 50 이하면 하방향 추세를 지금 가리키죠. RSI는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트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현재 1577달러 형성하고 있는데, 장기 상방 지지선을 뚫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지선까지 오는 가격대는 1500 초반이거든요. 그 1500달러를 하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1, 2, 3 이 세 번째 도달하는 상방향 지지선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1500달러 초반까지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상승 다이버전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흐름은 하향을 하고 있는데 상대 강도 지수는 상승하고 있죠. 이걸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우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3단 지지, 상방향 지지선인 이 1500달러 초반 자리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네 번째 다시 도달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등하겠지만 다시 네 번째 도달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상승 방향이 훼손되진 않았다. 그리고 RSI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일주일 동안에 시가총액 13억 달러가 감소가 됐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최근 일주일 만에 1조 3천억 원 이상이 줄어든 것이죠. 그만큼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다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시스템에서 10억 개의 리플이 잔금 해제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리플은 5일 8억 개의 XRP를 2개의 다른 에스크로에 재잠금하고 2억 개 토큰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리플이 해당 토큰을 언제든지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핀볼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한편 웰스파고은행은 리플에 대해서 4년 뒤에 $5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0.5달러를 붕괴한 상황인데 웰스파고은행은 4년 뒤에 무려 1000배 오를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급등에 대한 전망은 처음이 아니죠. 웰스파고의 셰넌 소프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가 지난 7월에도 리플이 국제 결제망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시에도 $500 이상으로 가격이 뛸 것이라고 전망한 겁니다. 현재 리플의 가치는 0.4달러 수준인데요. 4년 뒤에 $500 이상을 전망했기 때문에 무려 1250배 이상 뛰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도 XRP는 조만간 다시 상승장을 맞이할 텐데 $100 이상 수준으로 치솟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게 될 것이며 내년에는 알트코인의 가치가 $130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차트입니다. 0.47달러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이 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차트의 모양. 리플은 최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급등하고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그 저점을 무너뜨렸다가 반등하고 다시 빠지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차트의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라고 합니다. CWHP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라고 하는데 CWH 패턴 이게 뭐냐면 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컵의 손잡이를 이렇게 만드는 패턴. 그래서 이런 패턴을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도 이런 패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한 분석을 주식시장에서 주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비교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리플의 주봉인데요. 리플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역시 주봉에서도 급등 이후에 눌림목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이게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U자형의 그래프를 만들고 있죠. 근데 주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작년도에 상승을 했을 때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일목균형표 구름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매물대를 가리키죠. 앞서 많이 거래되었던 흔적들을 앞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선행이라는 거거든요. 많이 거래되었던 매물대를 앞으로 보내는 것. 이게 선행이거든요. 선행. 이 선행에 의해서 표시되는 겁니다. 매물대를 앞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역시나 최근에 거래되었던 흔적들, 매물의 흔적들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주죠. 선행해서. 여기가 이제 매물대를 가리키죠. 지난 주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름층 상단이라는 이 가격대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크게 부딪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차트가 주봉에서 그려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일봉에서 어떤 모습을 그려가는지를 다른 주식시장의 차트들을 안내를 드리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몇 개의 주식이 기술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주식은 이제 샘표 식품이라는 주식입니다. 자, 샘표 식품이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 이후에 급등하고 눌림목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어디까지 갔죠? 구름층 상단까지 갔죠. 1차, 2차 이렇게 구름층 상단까지 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스팬 2,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와 선행 스팬 1 이게 다 매물대를 가리키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확 빠졌죠. 그러니까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을 볼까요? 제이스코 홀딩스도 급등을 하고 눌림목 이후에 상승할 때 선행스팬 2라는 평평한 자리 구름층 상단까지 갔다가 밀린 거죠. 그러니까 매도 포인트는 어디로 잡는다고요?
구름층 상단 이 자리입니다. 선행스팬 2 자리. MDS 테크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MDS 테크 급등 이후에 눌림목 빠졌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때 1차 선행스팬 1, 2차 선행스팬 2, 그 다음에 2차 선행스팬 1까지 이렇게 해서 구름층 상단의 부분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매도하고 나니까 주가 또 빠지죠. 그 다음 KR 모터스라는 주식인데요. KR 모터스도 급등하고 산을 만들어서 하산, 그 다음 다시 최근에 상승했을 때 선행스팬 2, 선행스팬 1 이렇게 차례차례 매물대를 가리키는 자리까지 상승하고 급등한 다음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바로 제가 표시한 이 자리, 여기서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크게 급등하고 눌림목 완전히 하산한 다음에 상승할 때 바로 구름층 상단 선행스팬 2, 선행스팬 1 바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센디오라는 종목 급등 후 눌림목 하산 그 다음에 상승할 때 구름층 상단 선행스팬 2, 선행스팬 1 이렇게.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이렇게 잡는 거죠. 다음 나무기술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하산을 크게 하고 상승할 때 구름층 선행스팬 2, 또 하산하고 또 상승할 때 선행스팬 1 이렇게 매물대 자리까지. 그리고 다시 하락, 다시 상승할 때 또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니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니언스 급등 후 하산하고 다시 상승할 때 구름층 상단까지.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선행스팬 1 부근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거죠. 다음 DIC라는 종목입니다. DIC도 크게 상승하고 하산, 그 다음에 상승할 때 구름층 상단까지. 자, DIC가 오늘은 급락이 나오죠. 그럼 이 패턴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인상가라는 종목을 볼까요? 인상가 급등하고 눌림목 하산하고 상승할 때 구름층 상단 선행스팬 1을 넘어섰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락을 하죠. 이 인상가의 패턴을 봤을 때 DIC 앞서 보여드렸던 DIC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여기를 매도 포인트로 잡았는데 그 위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급락이 나오고 그래서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 그 다음 에코바이오라는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에코바이오 급등하고 하산,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선행스팬 2, 그 다음에 선행스팬 1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매도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는 것이죠. 자, 주식시장에서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고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리플레이 차트를 보고서 다시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레이 차트, 주봉 차트를 봤을 때 급등하고 하산, 그 다음에 상승할 때 구름층 상단, 선행스팬 원자리까지, 그 다음에 하락을 했죠. 일봉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리플을 어떻게 매도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목표가 이 자리 아닙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저울질을 해야 될 자리라는 거죠. 0.4달러, 0.5달러 사이에서는 매수해야죠. 매수. 조금 전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주식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해 드리면서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는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리플이 하방 압력을 받고 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 FTX발,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매수하면서 대응하자는 겁니다. 매수하자. 0.4에서 0.5달러, 0.4에서 0.5달러 사이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자. 이겁니다. 바이, 0.5에서는 바이를 하자는 겁니다. 바이. 그럼 매도는 어디서 해요? 매도.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는 여기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매도 포인트는. 단기적인 매도 포인트는 0.7. 0.7달러 정도에서는 셀. 단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일봉이죠. 주봉에서 봤을 땐 또 다릅니다. 일봉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고, 주봉을 봤을 때는 또 다르죠. 주봉에서는 좀 더 높죠. 매도 포인트를 잡는 자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3번 고점이 만나는 자리, 구름총 상단 자리 매도 포인트로 잡게 되죠. 그러나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장기 추세를 본다 그러면 계속 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웰스파고은행에서 전망하는 500달러 언젠가는 도달하겠죠. 현재 0.5달러 아래에 형성되고 있는 것은 수익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